안녕하십니까. 제1번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6시 14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왜 STD 벡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왜 셋이나 맵,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련, 요즘은 소련이 없죠. 러시아 수학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은 한글로 촬영합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약 200MB 수학책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요, 매스 북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스타디 서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10개의 PDF 북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프랑스 핵물리 연구소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이 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책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몇 개 확인을 해봤는데요. Vector and Tensor Analysis with Application 그래갖고 이 책은 266페이지고요. 제가 이거를 대충 읽어봤더니 러시아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원래는 이게 1968년도에 작성된 책이고요. 책의 내용이 기초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론만 들어 있습니다. 모두 이론만 들어 있는데요. 뭐 고급 좌표 변환 이런 거 다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좌표계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텐서로 넘어가는 거고요.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원했던 그런 책인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보여드릴게요. Computational Mathematics라고 그래갖고 이 책을 보면요, 이거 출판사가 모스코바잖아요. 러시아 언어에서 번역했다고 되어 있네요. 처음 인쇄된 게 1973년이고요. 이 내용도 살펴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계산할 때 오류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오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예제도 많고요. 실제로 계산해서 값을 나타낸 것도 많고, 진짜 감탄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689페이지니까 내용이 엄청나죠. 여기 뉴턴 방정식도 나와 있네요. 이게 뉴턴 메소드거든요. 이 책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알고리즘 필수적이거든요. 행렬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이거 689페이지니까 다 열어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다른 책인데요. 이 책도 러시아에서 나온 책이에요. 러시아에서 나온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은 514페이지고요. 여기서도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컴퓨터로 계산할 때 오차에 대한 설명부터 해갖고 이거 제가 뭐 동영상 하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아직 이거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수학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형 방정식 푸는 거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리니어 엘지브라 멀티 디멘셔널 지오메트리 그래갖고 이것도 소련에서 나온 책 같은데요. 마스코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1974년 판이네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엄청 좋고요. 여기 뭐 평면 방정식부터 해갖고 기초적인 내용도 들어있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고급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하여튼 내용이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 뭐 다 리스트 나열해봤자 소용없고요. 이게 총 10권인데 원래 알제리 출신인데요. 알제리에서 어릴 때 워낙 똑똑하다 그래갖고 프랑스로 혼자만 유학 온 사람인데요.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프랑스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인데요. 어릴 때는 정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 받고 그렇게 해갖고 석사까지 해갖고 지금 프랑스 핵물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이번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하드 카피를 구할 수 없냐고 인쇄본을 구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책들이 다 절판돼 갖고 인쇄본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PDF를 프린터 출력해 갖고 재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책 제목을 보면요. Computational Method of Linear Algebra 선형대수를 컴퓨터로 푸는 방법이고요. Linear Algebra Problem 선형대수 문제고요. Mathematical Analysis for Engineers 공학자를 위한 수학적 분석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1권을 열어보겠습니다. Mathematical Analysis for Engineer 볼륨 1이고요. 6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살펴보면 로스케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2권 중에 1권이네요. 이것도 역시 모스크바에서 인쇄된 책이고요. 1990년도 러시아 언어에서 번역한 거고요. 여기 보세요. Printed i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련 공화국에서 인쇄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초부터 해갖고 뭐 극좌표 이런 것도 나오고요. 2차, 3차 행렬 책이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 Differential Calculus 단일 변수에 대한 미적분학이네요. 굉장히 책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초부터 해갖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책을 구할 수 있다는 게요. 대단한 거죠. 석사나 박사과정 가면 이런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보의 접근 범위가 아무래도 더 넓겠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하고 나면. 저는 가방끈이 짧아갖고 학사까지밖에 못해갖고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건 뭐 텔러 시리즈인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기초부터 해갖고 이건 답도 남아 있고요.
인티그럴 캘큘러스. 이것도 기초부터 설명되어 있네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왜 std set, std map, linked list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std set이나 map이나 linked list나 이런 거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데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 굉장히 느린 연산입니다. 그런데 std 벡터는요, 한꺼번에 메모리를 왕창 할당합니다. std set이나 std map은요, std set이나 std map, std list는요,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이 C 언어와 C++에서요, 굉장히 느린 연산입니다. 왜냐하면 동적 메모리 할당은 OS의 도움을 받아야 할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 기계에 16기가가 들어있는데요. 30기가 메모리가 필요할 때는 메모리 중 일부를 페이징 시켜야 OS에서 할당해 줍니다. 메모리 할당은 C와 C++ 언어에서 가장 느린, 굉장히 느린 연산이고요. 그 가장 느린 연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메모리 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C++ 표준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도입될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나 셋이나 맵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퍼포먼스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OOP 개념으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법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프리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셋이나 맵이나 링크드 리스트나 unordered 맵이나 unordered set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모두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전체 제 인터프리터의 구조가 포인터를 사용해서 메모리 속에 트리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인터프리터에서 가장 느린 게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 소스 코드를 동적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게 됩니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요, 파싱하는 그 자체의 속도도 있지만 트리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트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이 발생하고요, 거기서 성능이 엄청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쓰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메모리를 다 할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파싱도 한 번만 파싱해 갖고 그걸 나중에 다시 파싱하지 않고 재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포인터를 쓰면 안 돼요. 포인터를 쓰면 안 되고 모두 인덱싱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정수 인덱스를 이용해서 포인터 대신에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걸 메모리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인터프리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파싱할 때마다 계속 인터프리터를 해주고 소스 코드 내에서 함수 하나를 실행할 때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터 대신에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한번 파싱해서 하드 드라이브 이미지에다 덤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 구조가 바이너리 상태로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덱싱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너리 상태로 다 저장할 수 있고요. 바이너리 상태로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만약에 포인터로 저장하게 돼버리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포인터 주소가 달라지는데요. 불가능하죠. 포인터 사용할 때는. 그래서 포인터 사용하는 개념을 버리고요, 인덱스 사용 방식으로 다 바꾸게 되면 한번 데이터 구조가 메모리 속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하드 드라이브에 바로 바이너리로 덤프 시킬 수 있고 그 자체가 버추얼 머신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으면 한번 파싱해서 다음에 실행할 때는요, 그 메모리를 하드 드라이브에 덤프해 놓은 바이너리 메모리를 그대로 로드 시키면 그 메모리 자체가 모두 인덱싱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파생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너리를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포인터 개념으로 했다 그러면 덤프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실행할 때마다 주소가 다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덤프를 합니까? 근데 그걸 포인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덤프를 시켜 놓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파생할 필요가 없이. 그 전체 자체가 메모리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std 맵이나 std 셋이나 링크드 리스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한꺼번에 메모리를 왕창 할당을 해갖고 사용하는 방법이요. std 벡터입니다. 링크드 리스트, 셋, 맵 모두 다 std 벡터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서 포인터 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긴 한데 어쩔 수 없을 때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픈GL이나 오픈CL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포인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메모리 상태에서는 포인터로 작동하니까요. 가능한 포인터 사용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td set, std map, std list 이런 것 사용도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std 벡터로 대체할 수 있으면 모두 다 std 벡터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요. 동적 메모리 할당 최적화, std 벡터 고급 사용법, reserve, capacity, shrink to fit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이 동영상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reserve, capacity, shrink to fit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포인터 사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구조를 만들 때 이 벡터를 이용해서 모두 인덱싱 방식으로 메모리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복잡한 트리 구조도 다 이 std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17에서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라 그래갖고 PMR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C++ 17에 도입된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C++ 17에 도입된 이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해 보면요. 성능이 3배 정도 빨라집니다. 성능이 3배 정도 빨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왜 버리냐 그러면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동적으로 메모리 풀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택에서 메모리를 크게 할당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리커션에서 발생합니다. 이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해서 스택에 메모리를 크게 할당한 다음에 그거를 동적 메모리 할당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PMR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 알고리즘을 획일적으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스택 속에 계속 메모리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금방 오버플로가 발생합니다. 리커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방 오버플로가 발생합니다. 3배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리커션 회귀 함수를 포기하고 안 되잖아요. 물론 동적으로 할당해서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std 벡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성능을 끌어내려면 3배가 아니라 최소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까지 속도를 끌어낼 수 있어야 퍼포먼스가 향상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겨우 3배 끌어내기 위해서 겨우 3배의 속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할 수는 없고요. 스택 크기를 늘려버리면 스레드 개수가 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를 포기한 거고요. 그 다음 동영상에도 보면 C++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 올바른 사용법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인텔 시클 C++ 라이브러리는 메모리 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쿠다 라이브러리에도 메모리 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C++ 표준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메모리 풀의 개념은 동적으로 메모리 풀을 관리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std set과 std map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동일한데요. 알고리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std set을 만들면 std map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SDD 셋을 SDD 벡터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Analytic Approach to Series fo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 문서를 2002년도 리모델링 할 때 다락방에서 이 문서를 찾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우거면인데요. 제가 2016년도 말에 이곳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했습니다. 2017년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요. 지금 저 혼자 살고 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우리 집 어머니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다락방에서 이 문서를 찾았는데요. 이 문서는 제가 1990년 9월달이나 10월달 그때 작성한 문서입니다. 제가 1988년도 4월달에 입대했다가 1990년 8월 말에 제대를 했고요. 1학년 마치고 입대했다가 2학년에 복학하기 전에 이 문서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파워 시리즈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베니우스 방식이고요. 프로베니우스 방식으로 파워 시리즈를 이용해서 미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일부는 책에서 갖고 오고요. 일부는 이런 식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은요. 식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파워 시리즈로 식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런 식의 증명이 있는 거는요. 제가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공식을 나열해 놓은 부분은 책에서 가져온 거고요. 책에 없는 부분은 제가 유도를 했던 거고 뒤에 공식 증명이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유도한 겁니다. 공식 증명이 있는 거는 제가 다 유도한 거고요. 책에서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책에 없는 부분은 제가 다 유도한 거고요. 쭉 내려가 보면 책에 없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책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프루프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다 유도한 식입니다. 이게 총 3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 제 자랑 해봤자 소용없고요. 여기에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런 꺽쇠 기호도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거고 뒷부분은 제가 유도한 식으로 실제로 만들어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예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요. 베이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유도를 해 갖고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는 베이직으로 만들어 갖고 이 코피션트를 다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 문제 풀이가 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예이고요. 여기에 내려가 보면 실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거는 베이직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손으로 썼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포켓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포켓 컴퓨터에서 인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받아 적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요. 1차 미분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2차, 3차 다차원 미분 방정식 당연히 풀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식을 유도한 게 많아요. 이건 제일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건 뒤에 끝장입니다. 손으로 썼던 거고요. 낡은 거 보이죠? 제가 이걸 펴갖고 스캐너로 넣었는데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맞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나 그러면 나중에 제가 유도했던 식을 보니까 이 테이블 오브 인티그럴즈라는 이 책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세계 최초로 유도했다고 생각되는 식들이 상당한 부분은 이 Tables of Integral Series and Product 이 책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책은 소련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건 소련에서 만든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재편집한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이 책 열어보면 수학 공식만 다 들어있습니다. 미적분에 관한, 파워 시리즈에 관한 그런 공식만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복학해갖고 물리학과 교수 밑에서 일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이 책을 빌렸다가, 이 팔판 아니고요, 옛날판, 그 책을 안 돌려드렸는데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갖고 탐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빌려갖고 책을 안 돌려드렸는데요. 그 책이 너무 낡아갖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8판 말고 6판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소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도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합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한테 이 책을 빌려갖고 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가 유도했던 많은 식이 이 책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요, 동영상 아래에 넣어 놓을 텐데, 다운로드 러시안 북스 트랜슬레이티드 인투 잉글리시, 이 책을 꼭 다운로드해서 이 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은 좀 길게 촬영할 건데요,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요, 이 책은 캘큘러스 그래갖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섹션 16.4 그린 티어렘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그린 티어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린 티어렘은요, 아마 대학과정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공식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고요, 여기 아래에 공식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해 못한다는 뜻은요, 수식 유도를 이해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식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아래에 증명해 놓은 이 식을 이해했다고 그린 티어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계적인 유도나 증명은요, 수학적으로 올바를지는 모르지만 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그린 티어렘, 이 식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식에서 P는 벡터의 X성분이고요, Q는 벡터의 Y성분입니다. Q는 Y성분이고요, 벡터의 Y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방향입니다. 벡터의 Y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건 정방향이고요, 여기서 P는 벡터에서 X성분입니다. 벡터의 X성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요, 그건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다시 정방향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정방향에다가 역방향을 빼면 회전량이 됩니다. 이 전체가 회전량입니다. 이거는 탄젠셜 폼이고요, 탄젠셜 폼이라는 것은 서큘레이션을 나타냅니다. 회전을 나타냅니다. 서큘레이션, 컬, 탄젠셜 폼,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이 식을 딱 보고 이게 회전량을 나타내는구나, 그게 눈에 팍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식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 책은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섹션 16.4 그린 티어렘, 여기에 보면 그린 티어렘 in the plane이 있는데요, 이거 읽고 이해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이걸 따라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circulation rate around rectangle, 그래갖고 사각형 주변의 회전, 순환, 면적으로 나누면 순환 밀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circulation density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는 다이버전스, 플럭스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물리를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것도 확실하게 안 와닿아요. 물리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이 플럭스 덴시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요. 그린스 티어렘, 서큘레이션 커와 탄젠셜 폼, 이게 있고요. 그린스 티어렘,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이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뜯어보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이거는 탄젠셜 방향, 회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폐곡선 또는 폐곡면에서 들어가는 양, 나오는 양,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곡면에 대해서 또는 폐곡선에 대해서 노멀 방향, 법선 방향인데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 맞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플러스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랑요, 이게요, 같아져요. 여기다가요, TDS 뒤에다가 XY 평면에서는 K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주면요, 이게 튕겨져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Circulation Curve Tangential 폼에다가 이 TDS 뒤에다가 XY 평면 같은 경우는 K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주면 플럭스 다이버전스 노멀 폼이 튕겨져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회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보고 회전이라는 느낌을 못 받고요. 이거를 보고 발산이라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벡터 캘큘러스는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이동 영상에서요, 회전 벡터, 내가 30년 이상 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어서 이동 영상에서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요, 이동 영상에서 제가 회전 벡터가 뭔지, 컬 벡터가 뭔지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이 벡터 해석학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2011년에 처음 외우고 2023년에 처음 이해했다고 그러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87년도 가을에 1학년 가을에 이거 벡터 해석학을 처음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이거 외웠어요. 이거를 이해한 거는 이때요, 이때요. 2021년 4월달이 돼갖고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요, 이 그린 시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식에서 n이요, 요 n인데요, 요게 fy에 해당합니다. 벡터의 y 성분이고요. y 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정방향이고요. 이 m은 벡터의 이 f의요, 이 f 벡터의 x 성분인데요, x 성분을 y로 미분하면요,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방향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역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전량이 그게 회전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회전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이동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식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있는 증명을 아무리 읽어도요, 식의 증명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직관적으로 수식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벡터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 링크를요, 동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 그린 정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린 정리를 이해하고 나면 벡터 해석은 게임 끝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